안녕하십니까. 어제 영상에서요, 올해 90세 되신 분이 10년 전이었던 80세 때 마라톤에 입문을 하셔서 10년간 6대 마라톤을 완주하는 그런 대기록을 세웠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주인공은 시카고에 거주하시는 잭 유, 한국 이름은 유재준 씨라고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이 시카고의 구독자분께서 그분의 성함은 유재준이 아니라 유재춘 씨입니다 라고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분과 시카고에서 같이 살면서 이제 운동을 자주 하는데 그 유재춘 선생님 탁구도 아주 잘 치시고 여전히 아주 건강하시다라고 댓글로 알려주셨습니다. 죄송하네요. 이 성함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네요.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재춘 선생님이셨군요. 네, 잭 유, 유재춘 선생님.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름을 알려주신 그 시카고의 구독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럽고 멋지십니다. 유재춘 선생님. 자, 이제 내일부터 추수감사절 연휴죠. 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시작으로 해서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 연방정부가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다시 배부합니다. 무료로요. 연방정부는 추수감사절에 가족과 만나면서 곳곳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비해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나눠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를 원하는 가정은요, 오늘부터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웹사이트는 제가 올려놓겠습니다만, covid.gov, 그 gov는 이제 government를 얘기하는 거죠. covid.gov/test라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면 우편으로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 키트와 배송료는 모두 무료이고요. 신청 시에 가정당 최대 4개까지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필요한 가정은요, 재신청을 하면 한 번 더 재신청할 수 있는데 추가로 또 4개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방정부는 겨울철 독감 시즌과 맞물려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연말이 다가온 만큼 코로나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라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는요, 만일 돈을 내고 직접 구매를 한다면 평균 한 $11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에. 자,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이 CDC 통계에 따르면요,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이 코로나로 사망한 미국 사람은 115만 3,900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한편 LA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원하시는 한인이 계시다면 다음 달 11일부터 LA 한인회에서 진행하는 무료 접종 행사를 이용하면 무료로 백신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 코로나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백신 접종 후 2개월 이상 된 성인들에게는 누구나 모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나요? 요즘 라면은 우리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론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 많이 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먹고 했는데, 라면의 원조가 어디냐? 갔다며 지금 일본이다, 한국이다, 중국이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라면을 좋아하고 가끔 먹기를 하지만, 이게 누들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예를 들어 남미라든지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라면은 상당히 좀 생소한 건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 얘기만 들으면 굿뉴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요, 굿뉴스가 아니라 좀 안타까운, 어찌 보면 좀 비극적인 그런 뉴스입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는 가끔 오랜만에 라면이나 하나 먹을까 하고 그야말로 소위 땡길 때 이 라면을 먹곤 하는데요. 이걸 끼니를 위해서 라면을 먹는다 라고 하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까지도 라면을 끼니로 때우기 위해서 먹는 현상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서 생계비 부담이 커지면서 인스턴트 라면이 그 누들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을 포함해서 각국의 중산층까지, 서민이나 극빈층은 당연하고요, 중산층까지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라고 영국의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에 본부를 둔 세계 인스턴트 면 협회의 집계를 보면 지난해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역대 최다인 1212억 그릇의 인스턴트 라면을 끓여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라면의 소비량은 중국, 홍콩과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각각 이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일본이 각각 4위, 5위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미국, 필리핀에 이어서 연간 라면 소비량이 8번째로 많은 국가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이건 인구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뭐 절대 수치로 순위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인구가 많은 나라는 뭐 적당히 먹어도 뭐 소비량이 많이 있겠죠. 일단 소비량 위주로 집계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가디언은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인도가 3위에 오른 점은 라면에서 곧바로 이렇게 연상이 되지 않는 그런 국가들에서도 라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증거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인도는 뭐 인구가 많은 나라이긴 하지만 인도와 라면 이거는 연상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자, 멕시코에서는요,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21년에 라면 수요가 17.2%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상 끝난 지난해에도 11% 성장한 데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팬데믹 이후에 멕시코에서도 라면 판매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에서도요, 물론입니다.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인스턴트 라면을 먹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미국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일본의 라면 업체 니신이라고 있죠. 뭐 미국 대형마켓 가면 다 뭐 요만한 조그만 라면 니신에서 만드는 거 많습니다. 그 니신 식품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생산 공장이 있는데 그곳에 또 다른 새로운 생산 공장을 짓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기존 공장 규모도 2억 달러를 더 투자해서 더 크게 확대하는 그런 그 건설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장을 2개, 3개 더 짓는 거죠. 아니면 더 크게. 미국의 니신 식품의 마이클 프라이스 대표는 해마다 매출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 5년은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전례 없이 증가했다라면서 전에는 라면을 먹지 않던 중산층 소비자들도 이제는 일상에 라면을 포함시켜 놓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매우 늘고 있다라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라면의 판매가 늘었다라면 뭐 한국 회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꼭 일본 내 니신만이 아니더라도 뭐 농심도 있고 뭐 오뚜기 뭐 많이 있잖아요. 라면 회사. 그러니까 그런 라면 회사들이 전 세계로 수출이 크게 늘겠구나. 라는 단순한 생각에 굿뉴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뭐 라면 회사 그 공장들 회사들이 돈을 좀 더 버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적인 내용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라면을 먹는 세계의 중산층도 그렇다니 뭐 할 말 없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자, 경제뉴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지난달 미국의 주택 거래량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미국의 부동산은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민감하잖아요. 자,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그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379만 건으로 그 전달에 비해서 4.1% 줄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즉 2023년 지난해 10월과 비교를 해보면 감소율이 무려 14.6%나 감소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0년 이후에 가장 낮게 떨어진 그런 수치입니다. 자,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뭐 이미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이 고금리로 인한 주택 수요자의 지불 능력 감소.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너무 올라서 집을 산 다음에 모기지 론을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높으니까 갚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집값 상승세. 이 두 가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실 뭐 이 두 가지 빼면 뭐 개인적인 이유 빼고는 전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너무 극명한 그런 원인입니다. 자,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는요,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연 5.25에서 5.50 사이입니다. 요게 이제 기준금리다. 기준금리가 5.25에서 5.50인데 내가 론을 받으러 갔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기준금리라는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요게 기준금리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금리를 소위 말해서 기준으로 해서 각 융자기관마다 여기다가 이제 붙이죠. 이게 또 제2, 제3기관으로 가면 붙인 데다가 또 붙이고 한 번 더 붙이고 이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의 주택구매자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대출 상품이 바로 30년 고정 모기지잖아요. 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그런데 지난달에 이미 8% 선까지 뛰어올랐습니다. 5.5에다가 붙이고 또 붙이고 조금 더 붙이고 하니까 마지막 우리 소비자가 모기지 론을 30년 고정으로 했을 때는
8%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구하려던 그런 주택 오너들도 이 시장에서 자기 집을 내놨다가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는 그런 현상도 적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새로운 주택을 내가 다시 사기 위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이 모기지 금리가 너무 부담이 돼서 내 집을 팔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함께 10월 미국의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요즘은 이제 평균 가격이라는 표현 대신에 중위 가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미국의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39만 1,8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물론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39만 1,800달러라는 중위 가격은 1년 전에 비한되면 3.4%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높은 모기지 금리와 함께 주택시장에서 매물이 줄어드는 이런 지금 같은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한 주택 거래 감소 역시 피할 수 없을 그런 전망입니다.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집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바이어 측의 입장이고요. 반대로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가서 좀 다른 집을 사고 싶은데, 그렇게 다른 집을 사고 싶어도 이 새로 모기지 론을 하자니 이자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타산이 안 맞는다라는 게 또 셀러 측의 입장입니다. 당분간 이런 양측의 이런 첨예하게 맞닿아 있는 이런 입장은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인벤토리가 없어지고, 또 그 때문에 살려고 하면 어쩌다가 하나 나와 있는 집이면은 뭐 요즘 뭐 프리미엄 막 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전기차가 구매 후에 중고차로 판매할 때 일반 휘발유차보다는 손해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판매된 전기차 110만 대를 분석해서 5년간 감가상각률, 이 감가상각률이라는 것, 미국에 오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고 좀 어렵게 들리는 용어일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차를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차를 타고 다니는 동안 떨어진 가격, 이런 거고요. 뭐 집으로 본다면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떨어진 가격인데, 뭐 요즘은 집은 미국에서 뭐 부동산은 떨어지는 건 없으니까 집에는 맞지 않네요. 여하튼 자동차는 사서 돌아서면 그 다음날부터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자, 내가 타고 다니는 동안 떨어진 가격, 요건 이제 감가상각률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추산한 결과 전기차의 감가상각률이 49.1%로 구매 가격 대비 가장 큰 폭의 가격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구매 가격이 6만 달러인 전기차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5년을 탔어요. 그러면 5년 후에 이제 중고차로 대신 내가 판매할 경우에 잔존 가치가, 즉 내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이 3만 54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얼마예요? 그동안에 떨어진 가격이 얼마입니까? 떨어진 액수가 2만 9,460달러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만 달러 샀는데, 6만 달러 주고 샀는데 5년 뒤에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팔으려면. 자, 감가상각률 최악의 전기차, 그럼 탑5 모델을 좀 볼까요? 테슬라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테슬라는 뭐 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살 때 가격이 좀 사실 많이 거품이 껴있죠, 테슬라. 그래서 살 때 가격이 좀 너무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싸니까 나중에 팔 때 그 폭이 더 크다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테슬라의 모델 S의 감가상각률은 55.5%. 그러니까 5년 동안 타고 나면 테슬라 S는 절반 이하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모델 X는 49.9%, 또 모델 3는 42.9%로 1위, 4위, 5위를 테슬라가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쉐보레 볼트 EV가 51.5%의 감가상각률로 2위, 닛산의 리프가 50.8%로 감가상각률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그먼트 전체에서, 이 분야 전체에서 감가상각률이 비교적 그래도 좀 우수한 괜찮은 모델로는 어떤 게 있느냐? 포르쉐 911이라는 모델이 5년 후에도 9.3%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괜찮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률 우수한 모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쉐비 911. 그리고 이어서 포르쉐 718 케이먼 역시 감가상각률 17.6%로 유일하게 이제 10%대를 기록하면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요타 타코마와 도요타 도요타 타코마와 그리고 지프에서 나오는 랭글러가 20.4% 그리고 20.8%로 3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한국차를 좀 볼까요? 이 한국차 가운데서는 기아 리오 5 도어가 25.8% 그리고 기아 리오가 26.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엑센트의 감가상각률이 27.4%로 토요타 4러너와 공동 2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차들은 뭐 아주 좋지도 않고 아주 나쁘지도 않은 그런 중간 정도의 순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 상태가 탁월하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공개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공개한 게 아니라요, 참모진 중에 누가 공개를 했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81살 생일이었던 지난 월요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진이 이걸 공개했는데, 소위 말해서 나는 건강하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보란듯이 공개를 한 것입니다. 자, 트럼프 캠프의 대변인 스티븐 청이라는 사람이 어제 자신의 X 계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강검진 결과서를 게재했다라면서 대중에 이런 게 공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 스티븐 청이라는 사람이 내가 모시는 우리 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진단서, 의사 검진 소견서가 있는데 그걸 내가 공개하겠어 라고 자신의 X 그 계정에다가 올려버린 거예요, 사진을. 자, 지난 9월 13일 실시된 건강진단의 결과를 담은 이 문서는요, 2021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맡고 있는 브루스 에런월드 박사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 에런월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는 뛰어나다라는 소견을 밝히면서 신체 상태는 정상 범위이고 인지력 등 정신 건강은 탁월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체중 감소 등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건강하고 그리고 활동적인 삶을 즐길 것으로 나는 예상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이 같은 건강진단 결과서를 게재한 것은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81세 생일, 지난 월요일이었잖아요. 그때 이 고령 논란이 다시 한번 일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의식해서 그날 이렇게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유권자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이 고령 논란에서 지금은 벗어나 있지만 공화당 내 경쟁 후보들은 이 트럼프가 바이든과의 나이 차이가 4살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속 부과하면서 이 공격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도 언제 우리 당내의 다른 후보들로부터 심한 나이 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이제 먼저 나서서 공격적으로 나는 건강하다라는 그런 진단서 공개를 참모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강이 탁월하다라는 그 진단서 자체가 좀 이게 이제 100% 신뢰할 만한 수준의 진단서로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티븐 청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SNS 계정에 올린 그 사진은요, 딱 한 장이었습니다. 건강진단서가 우리가 어디 가서 건강진단을 검진을 받게 되면 여러 장 나오잖아요. 한 장짜리는 없죠. 자, 그런데 스티븐 청이 올린 거는 사진은 딱 한 장입니다. 딱 한 페이지짜리 그 진단서라는 것에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칭찬만, 이 의사의 소견서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그 칭찬만 쫙 담겼을 뿐 구체적인 수치나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의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체중을 좀 감소시키고 있어서 건강하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체중 감소를 언급했으면서 현재 몸무게가 얼마인지는 밝히지도 않고 있고요. 또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등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수치는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경우에 일국의 대통령의 체중이나 이런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수치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유로 가려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체중 같은 게 어떤 비공개 대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각종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그저 건강하다라는 의사의 소견서만 공개한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그 뉴욕타임즈는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치의들의 발언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왜 뉴욕타임즈가 이런 지적을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부터 한 7년 전 2016년 그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당시 후보는 역사상 가장 건강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진단서를 발부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냐? 주치의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치의가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건강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주치의 진단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해럴드 본스타인입니다. 닥터 해럴드 본스타인. 그런데 그 해럴드 본스타인은요, 그 이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한 자신에 대해서 뭐 후회한다는 뜻인지 뭐 양해를 바랍니다라는 뜻인지 모르지만 주치의를 그만두고 나서는 한 인터뷰에서 그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8년 백악관의 주치의를 맡았던 로니 잭슨 박사의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의료계에서는요, 아무리 주치의라 하더라도 이 의료 관행을 넘어서는 그런 과장된 표현을 하면은 어찌하느냐, 그런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습니다. 뭐 여야 무슨 정치 색채를 떠나서 의료계에서는 그런 그 비판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주치의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누구든 건강하면 좋은데 트럼프, 바이든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시카고의 유재춘 선생님은 당연히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이게 이제 정치 내용과 좀 연관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정치 뉴스인지 뭔지 약간 혼란스럽긴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한 소도시의 그 시장 선거에서 후보 2명이 똑같은 수의 표를 얻자 동전을 던져서 승자를 결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7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먼로시의 그 시장 선거 개표 결과 로버트 번스와 밥 야나체크라는 후보 2명 다 970표를 얻었습니다. 이에 그 먼로시는 동전 던지기로 시장을 뽑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 먼로시가 속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는 그런데 이런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냐? 선거에서 후보들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 무작위로 승자를 결정한다 라는 주법이 있습니다. 자, 뭐 어떤 방법을 특별히 지명을 한 건 아니지만 무작위로 승자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법이 그렇습니다. 자, 이 주법에 따라서 먼로시는 무작위로 결정하는 그 방법을 하기로 했는데 그 방법을 바로 동전 던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네. 자, 로버트 번스 후보가 상대 후보인 그 야나체크 후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동전의 면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나체크 후보는 그렇다면 나는 동전의 앞면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후 선관위원이 이 동전을 공중으로 높이 던졌고 휘 올라가다가 떨어진 동전은 앞면이 아니라 뒷면이 위쪽으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앞면을 선택한 야나체크 후보가 탈락했고요. 선택권을 양보했던 로버트 번스 후보가 새 시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동전 던지기로 시장에 당선된 번스 시장 당선자는 이와 관련해서 가장 오래 걸린 동전 던지기로 느껴졌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야나체크는 우리는 선거를 진 게 아니라 동전 던지기를 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민주주의 그 선진국이라는 이곳 미국에서 그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과정인 그 선거를 이렇게 동전 던지기로 최종 결정하는 사례가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좀 의구스럽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실 전례가 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과거 아이다호주와 이 켄터키주 등에서는요, 득표수가 역시 같은 그 선거의 승자를 동전 던지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네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 선거에서는 동전 던지기가 아니라 주사위 던지기로 결정을 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후보들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한 통에 넣은 뒤에 휘저어서 하나를 뽑는 방식으로 사용을 한 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제비뽑기죠, 제비뽑기. 자, 주사위 던지기, 제비뽑기. 그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역시 그런 방법을 선택한 곳도 있기는 있었네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마는 무작위 추첨의 꽃은 역시
제비 뽑기죠. 네. 아무튼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 먼로라는 시에서는요, 동전 던지기로 시장이 선출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뭐 아무리 다들 인정을 했고 본인들도 다 동의를 했고 해서 이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100% 합법적이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게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그 당선자는 좀 뻘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뻘쭘하기도 할 텐데요. 동전 던지기로 선출된 게 더 뻘쭘할까요? 아니면은 제비 뽑기로 선출되면 그게 더 뻘쭘할까요? 네. 뭐 사실 별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정치권 소식이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정치 뉴스인지 동전 던지기 또는 제비 뽑기 뉴스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흥미로운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새벽이요, 한국과 중국과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친선 경기가 아니라 월드컵에 나가기 위한 중요한 여러 경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이 월드컵에 지금까지 10회 연속 진출한 흔하지 않은 팀입니다. 10회 연속이라는 것은 월드컵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니까 지난 약 40년간 계속 월드컵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진출했다라는 흔하지 않은 팀입니다. 이제 그래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월드컵 대회를 향한 두 번째 관문인 어제 중국과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다라는 소식 전합니다. 지난 그 싱가포르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는 5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역 예선이다 하더라도 두 경기에서 8득점에 그리고 무실점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력을 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2026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차전 경기에서 1차전은 싱가포르, 이제 2차전 중국과의 경기에서 캡틴 손흥민의 2골 1개 도움에 힘입어서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객관적인 전력과 관계없이 상대의 거친 플레이나 일반적인 관중, 이게 중국에서 경기를 했거든요. 원정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인 관중 응원 등으로 인해서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그 중국 원정 경기가 이번 예선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경기로 꼽혔었습니다만은,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이 트리오가 맨 전방에서 위력을 여러 번 발산한 덕에 큰 위기 없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독일 출신의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한 현재의 화려한 한국 축구 그 전방 진영이 한국 축구의 힘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수비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영국 토트넘의 손흥민,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그리고 영국 울버햄튼의 황희찬 등 전방에서 골 결정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함께 있고, 또 수비에서도 독일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를 비롯해서 조직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지금 한국 축구는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하는 전성기인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김치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김치 수출액도 코로나 특수로 사상 최대를 보였던 지난 2021년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김치의 인기가 하루가 다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치의 위상도 그렇고요. 뭐 미국에는 김치의 날까지 있잖아요. 자,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김치 수출국은 일본과 미국 등 93개국으로 사상 최대 수출국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93개국이라고 하면 사실상 웬만한 주요국은 거의 다 망라한 사실상의 100%에 가까운 그런 수치입니다. 한국의 김치를 수입하는 나라가 93개국이에요. 물론 그곳에 다 우리 한인 교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민들이 사 먹기 위해서 누군가가 수입업자가 김치 수입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가 갈수록 김치를 수입하는 국가의 전체적인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전에는 그 한국 교민이 살고 있는 나라의 숫자가 뭐 93개국이 뭐 안 됐었나요?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교민들의 숫자와 관계없이 현지인들의 수요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자, 김치 수출국 10위 안에는요,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한인 교민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자, 그 10위 안에 우리 미국이 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있고요. 호주,
캐나다 등 이 서구권 국가가 5곳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들 서구권 국가의 수출 성장 속도도 전통적인 수출국인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보다도 아주 더 빠른 그런 편입니다. 일본이나 동남아는 옛날부터 김치 수출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 일본이나 동남아에서 김치 수입이 늘어나는 것보다 미국,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가 더 빨리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김치 수출액 1위는 여전히 아직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지난 2013년 수출액이 6,581만 달러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김치를 수출하는 건 뭐 여러 나라가 있었다 하더라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게 70%를 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는 이 비중이, 즉 일본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40.5%로 팍 떨어졌습니다. 이제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2013년 495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거의 한 7배, 8배에 달하는 3,331만 달러로 커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2013년도에 우리 한인 교민들이 얼마 안 됐다가 지금 팍 8배, 9배 늘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한인들의 숫자로 본다면 지금보다 2013년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여하튼 큰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10년 전과 지금과 미국의 한인 숫자 큰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보면 김치 수입 액수는 7배, 8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한인 교민들과는 크게 관계없이 현지인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체 수출액 대비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5.5%에서 지금은 25.5%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자, 네덜란드의 수출액 비중도요. 10년 전에는 1.0%였는데 올해는 4.7%로 커졌고 영국은 10년 전에 1.6%에서 지금은 3.8%로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김치가 과거에는 한인 마트 등에서만 선보였습니다만은 현재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코스코에 가도 있고요. 그리고 뭐 월마트에 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코나 월마트 등 현지 대형 유통 채널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한국 김치, 소위 K 김치의 인기를 증명하듯이 김치의 날을 기념하는 지역들이 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김치의 날 11월 22일이라고 한국이 몇 년 전에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뭐 캘리포니아주와 뉴저지주인가요? 예, 뭐 몇 개 한인들이 많은 그런 주 정부 차원에서 역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연방정부 차원이잖아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음 달 역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한다라고 땅땅땅 공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왜 하필이면 11월 22일이 김치의 날로 정해졌을까 하는 문제. 조금 뭐 한국에서도 이제 좀 갖다 댄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일단 11월로 한 것은요. 김치가 여러 가지 양념, 배추, 뭐 고춧가루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아주 양념을 하나 중요하게 모아서 김치를 만든다라고 해서 하나 모은다는 뜻에서 하나를 2개 붙여서 11월. 그리고 이제 22는 그리고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춧가루와 소금 뭐 이런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또 몸에도 좋은 그런 각종 양념이 무려 22가지 이상 들어간다라고 해서 22. 그래서 11월 22일로 김치의 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약간 좀 갖다 붙인 면은 없지 않습니다만 뭐 재미는 있습니다. 자, 영국 런던 남서부 자치구인 킹스턴구는요, 유럽에서 처음으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을 해서 매년 기념일로 지정한 그런 곳으로 유명합니다. 미국도 미국이지만 영국도 그래요. 또 한국 김치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외국에서는 그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건강식품이다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한류 열풍 속에 K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김치가 K-푸드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끝으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당신은 팁을 얼마나 주십니까? 입니다. 미국에서 성인 절반 이상이 외식 후 15% 또는 그 이하의 약간 또는 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20%가 아니라 15% 또는 약간 그 이하가 절반 이상입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경우에 최소 15%에서 20%의 팁을 주는 것이 전통적인 에티켓이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 현장의 소비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8월 7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내 성인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57%가 식당에 앉아서 식사 후에 15% 또는 그보다 약간 이하의 팁을 준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37%는 15%가 표준 팁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자꾸 20%가 표준이라는 말이 많은데 내 생각에는 15%가 표준이다 라고 답한 사람이 37%로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는 15% 미만을 준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팁을 전혀 주지 않는다 라는 응답자가 없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분들 2%였습니다. 요것도 좀 너무하긴 해요. 네. 자, 응답자의 그리고 81%가 레스토랑 식사 시에 항상 팁을 준다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미용실에서 팁을 준다라는 사람 응답자는 65%, 그리고 음식 배달을 왔을 때 그 배달원에게 팁을 준다 59%, 또는 무슨 주류를 구매할 때 팁을 준다 53%, 그러니까 무슨 스탠드바 같은 데 갔을 때 팁 주잖아요. 거기서 또 안 주는 사람도 있네요. 네. 그리고 택시나 우버 등을 이용했을 때 팁을 준다 43%, 네, 이것도 안 주는 사람이 절반은 되네요. 그리고 커피나 음료를 주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나 이런 곳에서 커피나 음료수를 주문한 후에도 팁을 준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주문한 다음에 팁 주시나요? 주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2%에 들어간 겁니다. 생각보다 적다고요? 제 생각에도 좀 그러네요. 12% 일단 커피숍에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 그리고 자 이제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에 팁을 준다. 요건 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팁을 주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의무감 때문이다 라고 답한 성인이 29%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자의로, 내가 자발적인 의사로 준다라고 답한 21%보다도 오히려 의무감 때문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29%로 더 많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답한 응답자 49%에 달했습니다. 요게 이제 더 훨씬 더 많겠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연령대별로는요, 의무감 때문에 준다라고 답한 사람은 50대 미만 사람들이 전체의 69%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젊으면 젊을수록 의무감 때문에 준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득이나 학력별로도 좀 조사를 했어요. 이런 걸 또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결론은 나왔습니다. 고소득층의 39%가 의무감 때문에 준다라고 밝혀서요, 저소득층의 24%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일수록 좀 의무감을 더 느끼는 겁니다. 고소득인데 왜 이렇게 주기 싫어하죠? 고소득이면은 좀 더 기분 좋게 베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고소득일수록 의무감 같은 느낌을 많이 갖는다라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주기 싫은데 억지로 준다라는 것과 좀 비슷해요. 자, 그리고 석사 이상 사람 중에 41%가 의무감 때문이다. 학사 이상이 35% 등 고학력자일수록 또 의무감 때문에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업체에서 계산서에 그 권장 팁 금액을 미리 써서 제시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40%가 반대한다 라고 밝혀서 찬성 24%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또한 그 업체에서 계산서에 팁을 자동으로 포함시켜서 갖고 나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요, 72%가 반대한다라고 밝혔고요. 찬성도 있었습니다. 10%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팬데믹 전후로 이 팁에 대한 피로감도 급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72%가 5년 전에 비해서 팁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이 늘어서 싫다라고 답한 반면에 줄어서 괜찮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5%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최근에 팁을 주는 비율과 또는 팁을 주는 그 금액,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레스토랑 서버에게 항상 팁을 주는 소비자는 팬데믹 전후로 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난 2분기 레스토랑 풀 서비스에 대한 평균 팁은 전체 금액의 19.4%로 팬데믹 이후에 이게 또 최저치를 나타낸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요, 레스토랑에서 팁을 주려는 사람들의 그 의지가 줄어들고 있다라면서 이 팬데믹 초기에 소비자들은 근로자와 고용주를 돕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나 또는 그러니까 팬데믹 때는 막 장사 너무 안 되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는 식당 주인이나 또는 벌이가 시원치 않은 그런 팬데믹 때 그 식당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어떤 마음에서 팁을 좀 더 많이 주는 데 대해서 거부감이 그때는 많이 없었지만 팬데믹이 끝난 후에는 이제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팁을 줄지 안 줄지 또는 얼마를 줄지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획기적인 압도적인 1등은 차지한 것은요, 그 서비스의 질이다, 서비스의 퀄리티다 라고 꼽은 응답자가 제일 많아서 77%를 나타냈습니다. 자, 팁. 제가 그 몇 달 전에 관련 특집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 팁이라는 용어의 어원, TIP. 이 TIP는요, To ensure proper service의 앞자를 딴 것입니다. To ensure proper service, TIP. 그 앞자를 딴 것이고요. 그래서 적절한 서비스를 확실하게 받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질에 따라서 팁을 내는 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적은 팁을 냈거나 또는 아예 안 내는 그런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정말 서비스가 안 좋았는데 팁을 안 내고 나오면 무슨 욕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다음에는 그 식당을 아마 다시는 못 갈 겁니다. 저 같으면 그래요. 나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음식 나올 때 과연 어떻게 나올까 생각을 하면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뭐라도 좀 뱉어서 나올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생각하면 이 식당을 다시 올 것 같으면 팁을 안 낼 수가 없죠. 아니 다시 안 온다 하더라도 나가는 뒤통수에 해야 되고 한국 사람 같이 생긴 저 동양인 팁도 안 주고 쌩 무식하다라고 그런 욕을 할 것 같아서 그래 민간 외교관이라고 생각하고 팁 내자라고 생각해서 정말 서비스 엉망으로 받았지만 오히려 좀 더 많은 팁을 내고 온 그런 적도 많아요. 사실은 저 개인적 경험담은. 그런데 30년 전에는요. 정말 서비스가 엉망이었다면 1센트짜리 페니 하나를 놓고 나오는 그런 게 관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종업원이 딱 손님이 나갔는데 1센트짜리 하나 딱 테이블에 있으면 이분이 뭔가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했구나라는 걸 바로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런 한 일종의 메시지였어요. 1센트짜리 페니 하나 딱 놓고 나가는 게.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종업원이나 업주는 그 1센트짜리 페니를 하나 보고 화를 내기보다는 손님이 정말 마음이 상했나 보네 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오면 좀 더 신경 쓰고 또 더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낭만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 1센트짜리 하나 놓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1센트짜리 놓고 나가면 무서워요. 뒤따라 나올까봐. 자, 이제는 팁이 아니라 마치 음식값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가려진 가격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팁에도 낭만이 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낭만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이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